근데 외신이 지금 심각해요. 이게 지금 러시아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짜로. 우선 CNN인데 바이든 행정부가요. 요번에 또 뭘 승인했냐. 엊그저께 우크라이나한테 장거리 미사일 쓸 수 있게 승인했죠. 승인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 당하고만 있어? 그런 입장인 거 이해는 되는데, 그러는 바람에 지금 푸틴이 뭐 하고 있어요? 갑자기 핵을 만지고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이든이 또 뭘 했냐?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대인지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대인지뢰를 쓰지 않았어요. 대전차 지뢰 같은 건 썼습니다. 근데 대인지뢰는 인도주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거는 국제사회에서도 대인지뢰는 너무 위험하고 그 부작용이 크다 해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정부도 대인지뢰 안 쓴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대인지뢰를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하는 거를 승인했어요. 승인. 그거와 관련된 CNN 기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인 지뢰를 제공하기로 승인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진 또 다른 군사 지원 정책인 거죠. 우크라이나는 이 지뢰를 동부 지역에서 그 방어선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상대로 서서히 진전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으나 우크라이나의 인력과 탄약 부족으로 러시아가 점점 지금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트럼프 들어와서 이제 평화협상하기 전에 러시아가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못 들어가기 위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대인지뢰를 지원하는 거예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이 지뢰를 주권 영토 내에서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또 민간인에게 미칠 위험을 최소화 할 거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미국은 기존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대전차 지뢰와는 다른 조치로 그 대인지뢰는 지금까지 이거는 장기적으로 위험하다 해가지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결정을 뒤집은 거죠.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지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지뢰가 아니고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 전쟁 때문에 지뢰 매설해 놨는데 전쟁 끝난 다음에도 그 지뢰 때문에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지원하는 지뢰는 그들 말로는 그런 위험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타이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타이머 시스템. 지뢰 설치를 할 때 몇 시간부터 몇 주까지 타이머를 설치해 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 터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지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안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 말로는 이 지뢰는 시간이 지나도 안전하다. 딱 원하는 시간만큼만 기능을 활성화되고 그 이후에는 기능이 셧다운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대인 및 그리고 대전차 지뢰를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쪽 방어선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뢰밭을 조성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니 뭐 공격도 아니고 러시아가 지금 침공에 들어오는 거 막기 위해서 지뢰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선 미국이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은 전쟁을
더 뭐라고 할까,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전쟁을 더 고착화시키려고 지금 바이든의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았죠. 2달밖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게 이게 옳은 거냐라고 미국 안에서도,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AP통신 기사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의 미국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러시아 본토를. 이 기사지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열받은 거 아닙니까? 요번에 미국이 준 게 에이테크스라는 미사일이잖아요. 한 20km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을 가지고 이 접경 지역에서 쏴가지고 어디를 쐈냐. 앞에 보이는 러시아 브란스크라는 지역인데요. 이 브란스크 지역 안에 카라체프라고 있어요. 이 카라체프에 러시아 군용 탄약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쳤다는 거죠. 거기를. 총 8발을 쐈는데, 우크라이나 말로는 8발을 쐈는데, 그 2발은 러시아가 유격을 했다는 거고, 러시아 쪽에서는 8발 중에서 5발을 유격을 했고, 한 발은 그 부분적으로 손상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지금 최소화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인명피해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간 요번에 우크라이나가 본토에, 이 미사일을 쏜 거죠. 근데 문제는 어저께 우크라이나 미사일 쏜 다음에 푸틴이 뭐 했습니까? 러시아 내에 있는 핵 교리, 그러니까 핵 운영 그런 규칙 있지요. 그거를 수정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뉴스입니다, 이게. 핵 사용 규칙이 있는데 어저께 푸틴이 핵 사용 규칙을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더 쉽게 쓸 수 있게. 예전에는 핵 사용을 어떻게 했냐면은 상대국에서 우리한테 핵을 쓰거나 아니면은 아주 뭡니까 강력한 살상 무기를 쏘면은 핵을 쏘거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해도 핵을 사용할 수 있게 핵 사용 기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 관련된 기사를 이번에 또 AP가 썼습니다. 크렘린 핵 정책을 수정했다. 리바이즈 수정했다. 그러면서 핵 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는가라고 기사를 썼거든요.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한번 제가 기사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냐 보니까 그 크렘린이 러시아의 핵 사용 규칙을 수정하면서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췄다는 소식입니다. 그 푸틴이 2020년 처음 도입된 러시아의 핵 교리를 개정하여 기존 대량 살상 무기 공격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러시아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핵으로 걸친다. 그렇게 해놓은 거를 이번에 어떻게 했냐? 기존 대량 살상 무기 공격뿐만이 아니라 핵 보유국이 지원하는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요번에 열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가 핵 보유국이고 그 나라가 핵이 아니고 재래식 무기를 지원했어. 근데 그 무기를 갖고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공격하면은 그거는 핵 보유국이 공격한 걸로 생각하고 우리도 핵을 쓰겠다. 그 말이죠. 딱 지금 상황이죠. 딱 지금 상황이에요.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장거리 미사일 쓸 수 있게 했고 요번에 우크라이나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 핵 사용할 수 있게 요번에 규칙을 바꾼 거예요. 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아까 말했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제공받은 에이테크스를 사용해 브란스크 지역 공격했잖아요. 이런 거 하면 더하면 우리 핵으로 대응한다. 그 말이죠. 이번 개정된 교리는 핵무기를 극단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로 정의하며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키고 또 군사 갈등을 억제하며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핵 교리에 따르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는 탄도미사일 공격이 확인될 경우,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될 경우, 또 군사시설이 무력화되어 보복 능력이 약화될 경우,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이 있을 경우 등이 이번에 다 포함되는 거죠. 또한 비핵 국가라 하더라도 이게 중요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이건 미국이죠. 러시아를 공격하는 행위는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핵으로 대응한다. 야,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대준다? 그러면은 이 혼란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앞으로.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새로운 교리에 따라 핵 보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요번에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사례로 지금 AP는 해석을 합니다. 이에 대한 미국은 러시아의 핵 태세에 즉각적인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자국의 핵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나토 또한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지만 서양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가 푸틴에게 핵무기 사용의 명분을 제공하는 동시에 서방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도구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은 완전히 깡패지요. 야, 핵 전쟁 원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조건을 받아들일 거야.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안보위원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는 행위를 나토 국가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기 지원하면은 무기 지원하는 놈들은 러시아하고 전쟁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 핵교리 개정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우려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서방 지원 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핵 위험이 증가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서방과 러시아 간 협상과 충돌 가능성 모두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화로 평가되는데 이 모든 시작이 뭐냐면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바이든이 갑자기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아니 물론 바이든이나 미국이 하는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지. 우크라이나 어떻게 그러면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맞는 것 같지만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 지금까지 계속 못하게 했잖아. 장거리 미사일 못 쏘게 했잖아. 계속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되고 트럼프가 전쟁 나 끝내버릴 거야 말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곧 전쟁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젠 어디서 어떻게 타협할지가 되게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이든이 말로는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미사일 지원하고 막 대인지에 지원하고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진짜로 지금 갑자기 2, 3일 동안 갑자기 핵전쟁, 3차 대전 그런 단어들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참 큰일입니다 진짜.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사물이 라이브에 정용 작가님 오셨고요. 우리 이근선님 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번에 미국이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긴장하는 게 이런 일이 있으면서 러시아로부터 미국 대사관을 향해 대규모 공습이 있을 거라는 첩보가 들어왔나 봐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 키이우 대사관에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그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폐쇄하고 미국 공무원들을 다 지금 대피소에 대피시켰대요. 그런 기사입니다. 가디언. 이 기사는 미국이 대규모 공습 가능성 경고를 받은 후 우크라이나 키이우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미국 시민들에게 공습 경보 시 즉시 대피소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권고한 상태고요. 이러한 권고는 굉장히 드문 경우래요. 이런 적은 없대요, 거의. 근데 구체적인 첩보에 기반해서 이번에 대규모 공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대놓고 키이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다. 그럼 이건 진짜 큰 전쟁이 되는 거죠. 왜냐면 미 대사관은 미 본토 아닙니까? 이번 조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인 지뢰 제공을 승인한 이후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미사일 지원하니까 푸틴이 야, 핵 사용할 수 있게 규정 완화시켜버렸죠. 대인지뢰 미국이 지원하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 공습할 거라는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는 워싱턴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고 그 이후에 또 대인지뢰까지 허용한 이후에 나온 경고라고 합니다. 대사관은 키이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또 경고를 발령했대요. 그러면서 매체를 통해서 당부했다고 합니다. 11월 20일, 오늘이네요. 오늘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공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 직원들한테 대피소에 아예 머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크임스 미사일 6발로 브란스크 지역에 탄약고를 타격한 지 하루 만에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냥 보복하겠다는 거죠. 너 우리한테 미사일 쐈어?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리한테 쏜 거에 대해서 보복할 거야 라고 지금 경고했대요. 뭐 하긴 하겠지요. 같은 날 푸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춘 개정된 핵 교리를 서명을 했고, 재래식 공격이 러시아 주권과 영토 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대놓고 명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정치인들은 미국의 행동이 3차 세계대전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라고 지금 막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다. 해외에서는. 지금 우리 국내는 지금 뭐 김건희, 명태균 얘기로 가득하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폴리티코를 보니까 마크롱이 푸틴한테 이성을 찾아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핵무기 관련해갖고 이성적으로 대응해라. 이러고 있어요. 이 새끼도 웃기는 새끼죠. 마크롱 계속 뭐라고 했어요? 요번에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승인하니까 옆에서 잘했어요. 장거리 미사일 화이팅!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푸틴이 핵무기 만지작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 리즈너블. 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 씨발 중재를 하려면 똑바로 하던가. 지금 하고 뭐 이렇게. 난 이런 새끼들 보면은 답답해요 그냥. 마크롱이 지금 G20 정상회의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푸틴한테 핵무기 위협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한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그러겠지. 그럼 진작에 그렇게 하지? 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한다고 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위협적일 때 너희들 왜 그거 막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겠죠. 서로 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추는 결정을 했고, 그리고 또, 이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시끌시끌합니다. 이 기사에서도 러시아 그 외무장관 그 워딩을 소개를 하는데, 오늘 세르게이 라프로프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핵전쟁은 절대 승리할 수 없으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핵전쟁 방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영토로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이는 미국 군사 전문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새로 만든 교리에 핵 보유국이 지원하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면은 핵으로 대응한다고 했죠. 지금 미국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이게 여기까지가 오늘 러시아. 그래서 오늘은 벌써 몇 곡지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만 했습니다. 다음 BBC입니다. BBC는 어저께 제가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 얘기했죠. 홍콩의 민주 인사들 45명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 4년에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냐면 어떤 죄 몫이죠? 어떤 죄죠? 2년 전에 그 예비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총독 퇴임시키고 막 그렇게 하자 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거의 국가 전복 좀 모의처럼 몰아갖고 지금 재판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선거에서 이기자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선거에서 이겨갖고 과반 의석 이상 3분의 1 이상 가져가자, 의회를 장악하자 그 말 한 거예요. 장악하면은 총리 퇴임시킬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다고 지금 이걸 잡아가갖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갖고 4년에서 10년형 준 거 아닙니까? 이런 깡패 새끼들이 어딨어요, 진짜. 황당하죠. 근데 오늘은 어제 재판에 이어가지고 앞에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미 라이. 홍콩의 아주 유명한 민주화 운동가라고 해요. 그리고 홍콩을 대표하는 서점. 서점이 있나 봐요. 굉장히 유명한 그 서점의 창업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신문에서는 이 사람이 서점이 아니고 신문사 애플 데일리의 창업자래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는 그 재벌 기업가라고 소개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 언론사 사주인가 봐요. 근데 굉장히 민주화 운동을 세게 하는 2019년도에 홍콩 민주화 운동 그거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래갖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사실은 거의 블랙리스트로 찍어놓은 인사인데 이번에 거의 종신형을 선고한다는 거죠. 기사를 보니까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지미 라이, 나이가 76살, 76살입니다. 지미 라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재판에서 처음으로 법적 증언을 한 거에 이번에 기사가 된 겁니다. 지금은 폐간된 홍콩의 민주주의 성향신문 애플 데일리의 창립자인 그는 외국 세력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대요. 근데 이거와 관해서 라인은 나는 외국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통해 홍콩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미 라이 같은 경우는 외국, 그러니까 옛날 트럼프 때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이 홍콩 관련해가지고 홍콩 독립 뭐 그런 거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건데 난 그런 적 없다는 거죠. 라인은 이미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다양한 형량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이 시위는 중국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도입하게 된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연루된 인사들 홍콩 47인으로 알려진 45명이 전날 그 형량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선고받고 다음날 오늘 일어난 거죠. 재판에서 라인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차이 잉원 전 대만 총통 등 외국 고위 인사들과 접촉한 건 맞지만 그들과의 만남은 홍콩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펜스와의 만남에서는 단지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했다는 거죠.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그냥 전한 거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에게는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홍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신문인 애플데일리가 폭력을 반대하며 홍콩 독립을 옹호하지 않았다고 이번에 주장을 했습니다. 독립 주장은 음모적이고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애플데일리가 홍콩의 법치, 자유, 민주주의 추구, 또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핵심 가치를 대변했다고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홍콩 민주화운동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고 하는 거 우리 그런 거 운동한 적 없어. 그 얘기 하는 거죠. 라인은 홍콩 보안법 위반과 관련해서 외국 세력과 공무원 2건의 음모 혐의와 신문사 운영과 관련된 3번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정부는 2021년 애플데일리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또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고 또 해당 신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린제는 이 지미 라이를 반중국 혼란의 주요 기획자라고 비난하며 중국의 안보를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자이의 사건이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미 라이는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대요. 이 사람이 그래도 또 영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또 중국이 그나마 좀 눈치를 보는 거죠.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이 지미 라이에 대해서 지미 라이가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건강 악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답니다. 트럼프도 관심 갖고 있죠. 트럼프도 이번에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100% 라이를 중국에서 구출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이번에 또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라이는 현재 단독 수감된 상태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체중 감소와 신체적 쇠약이 지금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법률팀은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진짜 독재 국가고 전체주의 국가죠. 그런데 이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법, 이 정치 사법, 이 사법부, 이 검찰이 하고 있는 이 짓거리가 다릅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번에 또 기소한 거,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무혐의를 끊는 거를 또 가지고 와갖고 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달라요, 이게 중국이랑? 난 중국이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 대하는 거나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표 대하는 거나 달라요, 이게? 내가 볼 땐 다를 게 없어, 지금 하나도. 로이터에서도 지금 야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핍박하고 협박하는 기사를 갖고 왔는데 이건 우간다입니다. 앞에 보는 사람은 우간다의 야당 지도자 키자 베시제래요. 키자 베시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직 대통령 요웨리 무세베니하고 대선에서 4번이나 겨룬 사람입니다. 적긴 했지만. 그런데 이 베시제 말에 따르면 이거 다 부정선거다. 그렇게 부정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 기사는 어떤 기사냐면 이 야당의 우간다의 야당 지도자인 이 키자 베시제가 이번에 케냐에서 그 독서 책 출판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케냐에서 책 출판하려고 케냐에 갔는데 거기서 괴한들한테 납치가 된 거죠. 납치가 돼갖고 지금 우간다 군사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다라고 그의 부인이 요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사를 보면 우간다의 저명한 야당 정치인 키자 베시제가 주말 동안 케냐에서 열린 책 출판 행사 도중 납치돼서 우간다로 이송돼가지고 지금 캄팔라의 군사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그의 부인의 증언입니다. 부인의 이야기. 베시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간다 대통령 요웰이 무세베니하고 4번을 대선에서 경쟁을 해서 모두 패했는데 지금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부정선거와 유권자 협박을 이유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시제는 이미 과거에도 수십 차례 체포된 경력이 있습니다. 베시제의 아내 위니 비아니마는 우간다 정부의 남편 키자 베시제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청한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 군 당국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간다 경찰 대변인 키투마 루소케는 경찰이 그를 구금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정부에서는 키시스의 신변에 대해서 말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정치적 혼란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할까,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정치 탄압이 어디 있습니까? 씨발, 진짜. 겉으로, 법적인 것처럼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옛날 브라질에서 룰라 죽이려고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 사법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우간다 같이 막 납치해서 그건 아니지만, 뭡니까? 이거 법대로 한 거야. 수사에서 나온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법살인이지, 이게. 근데 그런데도 무슨 사법부를 존중하라? 존중을 왜 해? 인간의 보편적 상식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씨발, 미친 새끼들. 무슨, 선거 기간에 했던, 그것도 진짜 그냥 인터뷰 중에 갑자기 나온 말 한마디, 국정감사에서 한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징역 1년을 주는 게 어딨습니까? 미친 새끼들. 알자지라. 알자지라에서도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룰라 있잖아요. 룰라가 지난 2022년 12월 대선 막 할 때거든요. 그때 암살 시도가 있었대요. 암살 시도. 그래서 오늘 기사는 그 룰라를 암살하려고 했던 암살 그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는 기사예요. 체포했다는 기사.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브라질 영발 경찰이 요번에 룰라 당선인과 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이번에 그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는 거죠. 근데 아직 5명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5명이 보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야. 기사를 보면은 대부분이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군 관계자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G20 있지요. G20 정상회의 관련해가지고 보안 작전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래요. 그러니까 뭐야? 군 관계자들이야? 그러니까 현직 군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정확한 기사가 안 나왔어. 지금 브라질 당국에서 정확하게 지금 인적사항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온 내용만 보면은 현직 군 관계자가 관련된 용의자들, 특수부대 출신 같이 보이는 사람들 5명이 룰라와 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경찰은 이번 성명을 통해서 2022년 12월 15일에 실행될 예정이었던
녹색과 황금 단검이라는 세부적인 작전 계획. 작전 계획이 녹색과 황금 단검이에요. 제 이름이. 이런 계획으로 요번에 모의했다는 거죠. 이 작전은 룰라와 당시 부통령 당선자 헤랄도 알크민을 암살하는 게 목표였대요. 이번 쿠데타 시도 조사에서 연방 경찰이 암살 음모를 언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체포 작전은 리우 데자네이루와 고이아루, 아마조나스 연방구에서 동시에 이루어졌고, 체포된 용의자 중 일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에 G20 정상회의 보안 작전에 참여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용의자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살 계획, 이 쿠데타 계획이 전임 대통령 보소나로와의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룰라는 2022년 10월에 대선에서 구구 성향의 자이루 보소나루 대통령을 꺾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10월에. 그러니까 12월에 암살할 때는 이미 당선인 신분인 거죠. 그리고 2023년 1월 달에 대통령이 취임했죠. 근데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취임 그때 둘러싸고 1월 8일 날 미국의 의회 난동하고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죠. 브라질리아에서 보소나루 지지자들이 정부 건물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포함해 룰라의 취임을 막으려는 다양한 음모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저 구구들이 국회에 난입한 적 있잖아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가 되는 문제인가 모르겠어. 한편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경찰은 보소나루가 선거 패배 후 쿠데타 시도를 주도했음을 결론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이달 말 완료될 것으로 보인대요. 경찰은 용의자들이 쿠데타 실행 이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기간 위기 관리실 설치를 계획했으며, 성공할 경우 대법원 판사를 납치해서 판사까지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번 체포는 브라질 정치에서 군과 구구 세력 간의 잠재적 연결고리에 대한 우려를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은 브라질에서 군 쿠데타 위험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번에 이런 게 밝혀지면서 오히려 군이 더 지금 못 나설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심상치가 않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해외 뉴스였습니다.